뉴스의 라이브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다크호스 차민규 선수가 500m 경기에서 깜짝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노르웨이 선수와 단 0.01초 차이였습니다. 박수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조 아웃코스를 출발한 차민규. 초반 100m를 9초 63에 통과한 차민규는 마지막 코너도 멋지게 빠져나오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34초 42. 남자 500m 올림픽 신기록으로 단숨에 1위에 올랐습니다. 환호도 잠시 이어나온 노르웨이의 호바르 로렌첸이 34초 41의 기록으로 골인해 차민규는 2위로 밀렸습니다. 100분의 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지만 차민규는 유쾌했습니다. 다리만 좀 더 길었더라면 좀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목표는 순위권이었어가지고 순위권에 든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기뻐요. 지금. 차민규는 원래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몸싸움이 싫어 대학 진학 후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했습니다. 2014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는 오른발목을 다쳐 TV로 대회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차민규는 기나긴 재활의 터널을 거쳐 마침내 기량을 꽃피웠습니다. 차민규는 오는 23일 1000m 레이스에서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사고 한번 치고 싶다. 차민규 선수가 500m 경기 출전 전에 남긴 말입니다. 말한 대로 이 차민규가 어제 열린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선사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차민규 선수의 네. 어제 영상부터 네, 좀 그 볼까요? 하이라이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차민규 선수의 어제 은메달 경기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어제 14번째로 시작 출발을 했는데 100m 기록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100m만 조금 빨랐으면은 세계 기록까지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스타트가 좀 늦었죠. 예, 그러나 그래도 지금 후반에 보면 중간에 마이너스 0.2 예. 선두보다 빨랐잖아요. 그래서 예. 저 때까지만 해도 올림픽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 차민규 선수는 사실 기대했던 선수의 다크호스였었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인들은 우리 언론이 그 금메달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차민규 선수를 가서 사실은 묻혀 있었던 선수예요. 예, 자꾸만 이제 모태범 선수 얘기를. 예, 모태범, 뭐 김민석 선수도 1500m에서 동메달 그렇습니다. 따내지 않았습니까? 이 차민규 선수는 지난해 그 이 삿포로 동계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예. 동메달 따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알마티 그 유니버시아 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를 따내 500m, 1000m. 제가 보기에는 그 차민규 선수가 앞으로 차세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네. 그 금메달 따낸 노르웨이 그 로렌첸 선수는 0.01초 차로 막 그렇죠. 간발의 차예요. 네. 눈 깜짝할 눈 깜짝할 사이죠. 예. 로렌첸. 예. 이- 세계 랭킹 1위인데 그 선수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났으니까. 기록 가지고 있는 선수가 노르웨이가 그 스피드스케이팅에서 500m 금메달 따는 거 70년 만에 딴 거예요. 예. 노르웨이는 노르딕을 잘해요. 그래서 예. 그 이 노르딕 경기가 노르웨이에서 나온다. 네. 예. 노르웨이 선수 점수가 나오니까 차민규 선수도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감싸면서 아쉬워하는 건데 맞아요. 차민규 선수는 특히 코너링이 그렇게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차민규 선수가 쇼트트랙을 했어요. 이승원 선수도 쇼트트랙 선수잖아요. 예. 네. 쇼트트랙 선수들이 111.1m에 서기 때문에 코나 도는데 굉장히 강하죠. 강하죠. 예. 그러니까 이 차민규 선수는 어렸을 때 몸이 약했어요. 예. 네. 차민규 선수. 아주 예. 제가 보기에는 호리호리해요. 저는 사고 한 번 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네. 그래서 코너링이 대학교 이제 한체대 들어가면서 자기는 몸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쇼트트랙. 그러다 보니까 그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바꾼 거죠. 예. 근데 그게 적중해서 적중한 금메달까지 따게 예, 됐어요. 코나 도는 데는 그 스피드스케이팅 한 선수보다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우리나라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중에 쇼트트랙에서 전향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도 그렇고 박승희 선수도 그렇고요. 그러네요. 자, 네. 금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아쉬울 법도 한데 우리 이 차 선수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일단 민석이가 전에 동메달을 땄는데 그거를 보고 저도 좀 살짝 자극은 받아서 이제 저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다리만 좀 더 길었더라면 좀
좀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냥 그래도 일단 순위권의 목표는 순위권이었어가지고 순위권에 든 것만으로도 네, 진짜 너무 기뻐요 지금.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가지고 일단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다리만 조금 더 길었더라면 이렇게 유머 섞인 답변을 했는데 맞아요. 보니까 차 선수가요 그렇게 체격이 조금 이렇게 큰 편은 아니더라고요. 키가 1m 179. 79니까 적은 나이는 적은 키는 아니죠. 그런데 네. 이제 굉장히 그 유머스럽게 했고, 근데 네. 그 발이 발 좀 사이즈가 발 사이즈가 좀 250밖에 안 되니까 250mm. 남자치고는 좀 작은 작은 편이죠. 편이죠. 예, 네. 그러니까 예. 스케이트화가 조금만 길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0.01초를 0.01초를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네. 그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는 엄청나게 많죠. 야, 아무래도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은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도 금메달 한 개를 못 넘으니까 그런 거죠. 그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금메달 딴 선수만 기억하게 되고 연금도 그렇잖아요. 100만 원, 예. 그 금메달 1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6천만 원 나오잖아요. 은메달은 75만 원에 그 이 메달 75만 원 예. 받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천만 원 받습니다. 예. 동메달은 뭐 1,800만 원에 예. 45만 원, 2천 네. 이렇게 이제 포상금이 있는데 네.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 네. 그래도 요즘에는 점점점 금메달뿐만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순위 밖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응원을 보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문화가 정착되고 네.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차민기 선수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요. 그 스케이트 날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선수들과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너링에 예. 강점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약간 기울기가 좀 그쵸. 예, 그 좀 다른 선수와는 좀 달라요. 날이 이게 똑바로 돼 있지 않나 봐요. 예, 예. 예. 그렇게 쇼트트랙 선수는 그렇죠. 111.1, 2m를 두니까 예. 이 왼쪽으로 휘어 있어요. 예. 근데 예. 날이 기울어지면 직진 구간에서는 조금 좀 불리한 건 아니에요.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코너링에서는 유리하겠죠. 예. 어쨌든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장비도 개조를 하면서 이번에 은빛 질주를 할 수 있었고요. 아까 잠깐 그 말씀하셨지만 차민규 선수가 어린 시절에 코피를 자주 흘리고 몸이 약해서 보면 이 운동선수 하면 다 운동을 잘할 것 같은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래요. 식으로 꼭 허약해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박태환 선수도 수영을 천식 때문에 수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정현 네. 선수도 눈이 나빠서 시작했고. 그렇죠. 다 예. 그 이유가 있고요. 예.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의사한테 했더니 너무 약하니까 운동을 시키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자기 누나가 그 스케이팅을 하니까 그걸 쉬운 건데 재능이 보인 거죠.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저렇게 다쳐서 70바늘이나 꼬매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고요. 부모님이 또 차 선수가 초등학교 졸업한 뒤에 여행을 데리고 다녔다고 하네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너 왜 이렇게 스케이트만 타려고 하니? 사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많지 않잖아요. 예. 성적 지상주의라서. 근데 저런 얘기가 부모님의 어떤 저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 차 선수한테 전해져서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준중결승, 사실상 예선 경기였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선수가 8개 팀 중에 7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를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레이스, 좀 답답합니다. 저는 어제 그 팀 추월 그러니까는 그 400m를 여자는 6바퀴를 돕니다. 예. 남자는 네. 8바퀴. 세 명이서. 예, 3명이. 그러니까 지금 그 두 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3명의 맨 나중에 들어온 기록으로 한단 말이죠. 예. 그럼 네덜란드 선수가 같이 하는데 그렇죠. 자, 우여곡절 끝에 출전한 그 노선영 선수 지금 경기하는 거 보면 말이죠. 저기 뒤에 예, 천천히 뒤에 해도 저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유일하게 그 자기 팀 선수에게 접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는 거군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노선영 선수가 이렇게 많이 또 쳐졌습니다. 많이 4천 쳐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김보름 선수고 박지우 선수가 같은 조란 말이죠. 예. 밀어주고 팀워크를 이루었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예. 지금 김보름 선수가 매스 스타트에 박지우 선수가 출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네티즌들이 저걸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노선영 선수가 혼자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걸 보고 세 선수가 팀워크가 맞지 않고 뭔가 지금
예, 저렇게 지금 코치만 예, 해서 코치가 노선영 저렇게 선수를 위로해 주는 건 코치뿐이에요. 코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김보름 선수에게 많은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아가지고 예. 그 저희 인스타그램에 예, SNS, 계정을 예. 바꾸는 SNS를 바꾸는 그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예.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좋지 않은 네. 앞으로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앞으로 저 내일 또 경기가 있어요. 7, 8위전 있습니다. 예, 폴란드전 예. 있는데 저거는 이해가 좀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팀워크를 이루는 팀 추월 경기에서 어떤 일이 저런 일이 벌어질까? 예. 근데 노선행 선수는 다 아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이번 평창 올림픽에 뒤늦게 출전하게 된 거 합류했죠. 아닙니까? 근데 노선행 선수가 29살이에요. 그다음에 김보름 선수 25살. 제일 언니네요. 언니죠. 예. 아, 이거 안타깝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네티즌들은요. 김보름 선수가 메스타트 우리가 금메달을 기대하는 선수인데 이 세계 랭킹 선수가 1위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우리가 앞으로 지금 금메달 3개밖에 없잖아요. 예. 앞으로 5개를 따나요. 우리가 계획했던 8개를 따야 되는데 우리가 메달 딸 수 있는 건 지금 7개밖에 없어요. 예? 쇼트트랙 4개, 그다음에 그 매스 스타트, 그다음에 남자 팀 추월이란 말이죠. 예. 5개를 어떻게 따낼 것이냐.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김보름 선수가 지금 악플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서 예. 걱정입니다, 저는. 잘 예.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이 논란을 일으켰던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제 그 경기가 끝난 뒤에 김보름 선수 등이 인터뷰를 따로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그래도 라프를 잘 가고 있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선수들끼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좀 기록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팀 추월 경기는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기록으로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 불안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이것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언니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상황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해 주셔서 저희도 믿고 했던 건데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불안은 없었다고 했지만 이 인터뷰 말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중간에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라고 하면서 이렇게 푹 하면서 약간 비웃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영 선수를 잘 챙기지 못했는데 인터뷰도 그렇게 하니까 누리꾼들의 조금 비판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레이스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자기 언니 노선영 선수가 울 때 가서 네. 격려해 줬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없었던 것이 저는 저거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어쨌든 개인 경기가 아니고 단체 경기이기 그러면 때문에 예, 아주 이건 팀워크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네덜란드 선수들도 보니까 뒤에 쳐지면 가운데 넣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를 진행해 나가는 세 명의 거예요. 선수가 돌아가면서 앞에서 그러면 공기 저항을 막아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팀 추월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어제 그것도 이제 네덜란드 팀과 이제 맞붙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덜란드는 뭐저 세계 강국 강국이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팀워크 이루지를 못하고 두 명의 선수만 앞으로 가고 그 언니격인 노선영 선수가 지금 체력으로 저 보세요. 저렇게 떨어지는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뭐 뒤늦게 노선현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도 알았을 아예 텐데 물론이죠.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게 정말 궁금한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뒤늦게 노선영 선수가 합류하면서 예.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하나가 되지 않았는가. 예.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엔 뒷얘기 나옵니다만 예. 틀림없을 겁니다. 예.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 김보름 선수하고 박지우 선수는 어차피 매스 스타트 같이 뛰어야 되는 거고 네. 노선영 선수는 사실은 그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됐을 때 대한빙상연맹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노선영 선수가 제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번에 그 자칫하면 올림픽에 나오지 못할 뻔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음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과 함께 단체 종목에 뛰는 선수들이 있었지만 같이 훈련한 적도 없고 굉장히 좀 본인은 어떻게 보면 좀 배제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는 뭐 올림픽에서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저한테는 마지막 올림픽이기 때문에
좀 제 스스로 끝나고 났을 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내고 싶어요. 원래 제가 좀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 부상이 있어서 좀 훈련하는데 지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통증이 있으면 훈련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서 대회 나가기 전에도 마음가짐이 좀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올림픽 준비했을 때보다 더 자신은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또 노 선수가 팀 추월 대표팀이 단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서 조금 이거를 국민들도 눈치를 채고 조금 더 화합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해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 이런 청원이 지금 일고 있는데 현재 무려 14만 명이나 돼요. 저는 우리 언론에서 이거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이걸 다뤄야 되는데 전 체육 기자입니다. 저는 언제나 선수 편입니다. 이거 좋지 않아요. 김보름 선수가 지금 25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컨디션 찾겠어요? 24일 날 레이스 스타트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거 안 되는 거고요. 그 노선영 선수는 동생 노진규 선수 암으로 세상 떠났잖아요. 고립증으로. 한이 있어요. 이번에 꼭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서 동생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에 섰는데 어제 보여줬던 그 팀추월 팀의 모습은 정말 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김보름 선수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20달 레이스를 메스타트에서 메달을 딸 수 있게끔 성원을 보내주고 응원을 보내주시고 나중에 좋지 않은 끝난 얘기는 뒤에 그렇게 해주실 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성원을 보내야 할 경기가 오늘 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자 3000m 계주가 있는데요. 일단 노선영 선수의 팀과는 달리 조금 더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국민들도 더욱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최민정 선수의 인터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무래도 그 팀 분위기가 좋아야지 그게 팀워크가 더 좋아지면서 좋은 성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좋아하고 예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박보검님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한테 이제 열심히 하라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침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희 모두가 다 웃을 수 있게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거잖아요. 얼굴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3000m 계주에서 또 한 차례 금메달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주는 말이죠. 그 2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밍이 타천후 맨 마지막 계주는 2번을 무조건 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7번의 그 3000m 계주 5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이기면 6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것이 3000m 여자 계주고 5000m 남자 계주입니다. 여기서 금메달 따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계획했던 8484 전략이 들어맞는 겁니다.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자, 거기다 힘을 보태는 사람 또 있습니다. 김연아 전 선수죠. 김연아 선수가 어제 봅슬레이 우리 선수단 응원을 갔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마스크를 꼭 쓰고 조용히 응원하고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에게 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보다는 선수 응원하는 데 더 집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격을 제일 높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당군이래로 난 김연아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김연아 선수 이름을 딴 전용 피겨 경기장을 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한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그걸 위안부에 되는데 봅슬레이 이 원영정 서영우 분명히 금메달 나를 줄 알았는데 한 2년 전부터 좋지 않았죠. 그래도 6위에 그치고 말았죠. 최선을 다해서 6위에 그쳤습니다만 다음번 또 올림픽이 있으니까. 아니요. 4인조가 있어요. 4인조 있군요. 4인조. 4인조에서 또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이어지는 저희 승전보 기대하면서 오늘 추성철 평론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신은숙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은택 감독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전략은 뭘까요? 예, 전략은 뭐 본인이 사실은 그 증언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혐의를 벗어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을 본인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형벌로 처벌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마 중형은 피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이은택 감독의 태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그것이 강제 추행이 되겠는가 또는 그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최소형이 10년 이상에서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하다 보니까 그것만은 좀 면하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얘기도 물론 했습니다만 되레 극단 내 나쁜 관행, 연극계의 나쁜 관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생활에서 간섭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참 저런 기자회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 기자회견만 듣고도 사실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저 이은택 감독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연극계의 18년간 악습, 관습적으로 행해온 행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나는 그 관습을 따랐을 뿐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 여배우들은 그 관습을 왜 따랐는가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면피하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은택 감독의 말대로 그 연극계에 18년간 이런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간섭이라는 것은 도대체 감독한테 여배우가 몸으로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연극을 매진하는 거 말고 그래야만 살아남았던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거를 암묵적으로 행해왔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연극계 전체 그리고 피해자인 오히려 여자 연극인들에 대해서 모욕을 준 발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제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과 낙태를 했다. 돈 200만 원 주면서 낙태하라고 했다. 이렇게 또 얘기한 또 깜짝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 이제 김지현 씨가 이제 폭로를 했는데 2005년도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밝히지 못했던 거죠. 근데 임신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낙태를 했는데 이 사실을 이은택 감독이 나중에 알면서 200만 원을 주면서 뭐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200만 원을 주면서 사과를 했다 하면 두 사람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고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200만 원을 주고 사과하고 또다시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지현 씨 말고도 이승비 씨, 배우 이승비 씨도 이게 뭐 사실 어디서 이상한 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발성 연습하자마자 따로 남으라 했다. 대사를 하게 하면서 온몸을 만졌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따르지 않으면 공연을 많이 주던 배역을 많이 주다가 그걸 확 줄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발성 연습을 한다고 남으라고 해서 이제 성추행을 당했던 배우는 이제 이승비 배우인데 발성 연습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발성 연습이라고 하면 배에 힘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 밑에 손을 넣더니 발성 연습을 시킨다고 하지 그 손이 아래로 내려가서 극부부를 만졌다. 그래서 몹시 이제 수치심을 당했고 도망쳐 나왔다라고 한 건데 이러한 사실을 행정실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애초에 이제 본인에게 7회 계약이 됐던 부분을 5회로 줄이고 오히려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고 수수방관하고 마녀사냥처럼 본인이 불성실하다는 소문이 나중에 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서 발붙일 수가 없고. 여기에 발붙일 수가 없고 피해자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서야 이제 본인이 그 피해자한테 사실을 밝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를 이제 당연히 그 가해자도 나쁜 사람이지만 옆에서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겼던 그런 극단 내의 어떤 그런 문화도 거기에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극단 대표가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멀리서 봤을 때는 왜 쟤들은 저렇게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저렇게 가까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건데 나온 얘기들은 거의 약간 몰랐던 것들이 있고요. 안마 문제라던가 선생님 터치를 뭐 액팅 훈련하면서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별로 그런 감각이 없으시달까? 그런 생각이 없으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선생님 사과하십시오 해서 모든 단원을 불러놓고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2번 정도 살면 오면 뭐 그 정도. 자, 김소희 대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증언을 보면 저 김소희 대표 등 극단 관계자들이 저 못해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망가지면 되겠냐? 그걸 왜 못해? 이렇게 했다는 또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언이 이제 더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극단 분위기 자체가 그런 성추행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것을 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한다.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면 그런 일이 사실 발생하지도 않죠. 그리고 만약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누군가에 대해 다 얘기할 수 있고 그 시정이 돼서야 된다는 건데 김소희 대표가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사실 뭐 선생님의 터치 문제라든가 안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의식이 별로 없어서 공개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남성이 여성한테 안마를 그것도 성적인 부분에 누구라도 수치감을 느끼는 걸 안마라고 그걸 안마라고 칭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요. 터치 안마 이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성추행 상황을 안마, 터치, 개념이 없었다, 생각이 없었다, 공개 사과로 끝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단 전체의 책임이 없다라고는 전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항상 물론 이게 형법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만한 정도의 가담은 아니라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제가 볼 때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키고 유발시키고 그걸 지속시킨 원인으로 분명히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미투 운동이 이번에 좀 제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23일 방한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탈북자를 만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이방카가 방한하는 거죠? 네, 이방카 고문은 사흘 뒤인 23일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미국 측에서 직접 준비한 방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한 일정은 3박 4일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바로 의전인데요. 북한의 김여정을 국빈급으로 대접한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큰딸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이방카를 어떻게 대접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건데요. 우선 폐회식 때는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청와대에서 함께 오찬 또는 만찬을 가지는 등 정상급 의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근데 이방카 고문이 한국에 와서 탈북자, 여자 탈북자들을 만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방카 선임 고문 측은 이미 여러 탈북 단체들을 접촉해서 젊은 탈북 여성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측이 우리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탈북 단체와 접촉해서 기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탈북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만남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펜스 부통령, 이방카까지 모두 탈북자들을 만나는 건데요. 이번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미동맹 대북 압박 같이 하는 건 참 좋은데 이 경제 분야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설비에 관세 폭탄을 물리는 이른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철강에도 높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의 나라의 철강 제품에 무려 53%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행정부에 제안을 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고 또 GM 철수 사태까지 겹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는 동맹이 없다면서 미국 우선주의 원칙하에 결정하겠다고까지 말한 상태인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반도체 등 다른 분야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본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무역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WTO 재소 등을 거론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발언 상당히 파장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잇따른 무역 규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입장도 처음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배경도 궁금한데요. 네, 국정기조 1호가 일자리인데 자칫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과 실업률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미국발 무역 보복, GM의 철수까지 이어질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 이렇게 별개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접견하면서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철강 분야가 국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15개월 넘게 상승세를 이어온 수출 전선에 타격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야당은 미국의 무역 제재를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SNS에 북을 제재하듯이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GM이 한국 GM의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누구 탓이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걱정입니다. 산업부 정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GM이 군산 공장을 진짜 철수하게 되면 쉐보레 같은 이 GM 차를 타고 있던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군산 공장에서 기존에 생산하던 차종은 크루즈와 올란도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차량이 단종되더라도 8년까지는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예.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재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사고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부품 업체들이 생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안 되고 단종이 되면 사실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강제를 할 수도 없어서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한국 GM이 최근에 부품 센터를 외주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외주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 말고 앞으로 GM 차를 사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그럼 사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실제로 영업점을 돌아보니까 그 철수설이 나온 이후에 판매량이 목표치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는 뭐 이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소비자도 많았고요. 예. 지금까지 뭐 출고된 차량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철수하게 되면 악재가 돼서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 조달이 차질을 빚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사안인데 과연 GM 측의 대응 방안은 있는 건지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은 또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주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한국 GM 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예. GM 사측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네, 이때 GM 노조 군산지부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회사한테 충분히 노동자에서 양보할 수 있다라고 몇 년째 계속 얘기가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 절대 귀담아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성노조다, 귀중노조다 이런 표현으로 저희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솔직히 분통합니다. 우리가 뭐 홍준표 대표가 많이 썼던 얘기지만 강성 귀족 노조, 뭐 연봉을 거의 1억 가까이 받으면서 일도 많이 하지 않는 생산 양이 좀 떨어지는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노조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뭐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예. 그 노조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군산 공장이 가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직원들은 80% 임금을 받았어요. 예, 예.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도 최근 4년간 어려웠는데 매년 상여금을 인상. 1,000만 원 이상씩 받고 임금 인상도 계속 이루어져 와서 실제로 공장 가동은 굉장히 낮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고임금을 고집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조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사실 GM의 결정이 결정타였거든요. 그 해외 생산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그 GM에서 매년 3월이 되면 어느 공장이 어느 만큼 물량을 배정해 주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본사에서 그 한국 GM의 그 물량 배정을 할 때 그 유럽 시장 쉐보레 철수를 결정하면서 군산 공장이 한 20%로 가동률이 떨어진 게 사실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하는 말도 일리는 있다고. 예, 그러니까 본사의 경영 실패냐, 노조의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GM은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본사에서는? 지금 GM의 누적 적자가 3조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GM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3조 원 중에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그 한국 GM의 지분이 한 17%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5,100억 정도 됩니다. 5,100억 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노조 측에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양쪽에 하고 있고 이 단서가 지켜져야만 철수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 남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고 있는. 아직은 우리가 지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거죠. 네네. 어쨌든 이게 GM 공장이 철수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GM 전체 직원 한 17,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그 협력업체나 이런 관계사들까지 하면 한 30만 명 정도 일자리가 걸렸다고 GM에서는 이제 처음엔 추정이 됐었는데 며칠 전에 정부에서는 30만 명이 아니다. 사실은 GM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15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걸려 있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어요. 격차가 좀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GM 공장 폐쇄 여파가 협력업체나 일자리나 뭐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일자리 1,000개 만들기도 어려운데 17,000개가 사라진다는 거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절대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GM의 양보와 또 구조조정 노력이 좀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평창 황수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합 9위에 올라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선수들 혼신의 경기를 펼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람 기자. 네, 오늘 우리 선수들 어떤 경기에 나서나요? 네, 조금 전 우리 피겨 아이스 댄스 민유라 갬린조가 프리 연기를 마쳤습니다.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 16위를 거두면서 오늘 프리 출전을 확정지었는데요. 두 사람 프리 배경음악인 아리랑에 맞춰 이 멋진 연기를 펼치며 강릉 아이스 아레나를 달궜습니다. 현재 5위로 최종 순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스피드 스케이팅 기대주 차민규가 500m에서 깜짝 은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메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금메달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경기가 열리는데요. 네, 우리 세계 최강인 우리 대표팀이 예선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이미 선보였었죠. 예선에서 넘어지는 그 실수가 있었는데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압도적인 기량을 알렸습니다. 여자 대표팀 맏언니 김아랑과 이 주장 심석희는 소치올림픽 계주 금메달의 주역이기도 하죠. 여기에 이번 1500m 금메달리스트 최민정과 이유빈, 김혜진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통산 6번째 계주 금메달을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계주에 앞서서 저녁 7시부터는 최민정, 심석희, 김아랑이 여자 1000m 예선전을 치르는데요. 특히 쌍두마차로 불리는 최민정, 심석희에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미 금메달 맛을 본 최민정에겐 이 3관왕에 오르는 발판이 되는 무대이고요. 심석희로서는 자존심을 회복할 마지막 개인전 종목입니다. 500m 예선에서 탈락한 데 이어 이 주종목인 1500m에서도 아쉽게 넘어지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었죠. 심석희가 기분 좋게 예선을 통과하면서 이어지는 계주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금메달 소식과 함께 심석희 선수의 부활 소식도 꼭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도 출전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역시 마지막 남은 개인전 종목 500m 예선을 치릅니다. 이 1500m 금메달리스트죠. 임효준과 1000m 동메달리스트 서일아가 다시 한번 금메달 사냥의 발판을 다집니다. 아쉽게 형들에게 밀렸던 대표팀 막내 황대현도 절치부심하고 있는데요. 특유의 폭발적인 가속력이 있기 때문에 단거리 종목인 500m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번 올림픽 컬링 종목의 주역이죠. 여자 대표팀이 세계 랭킹 7위 미국과 예선 7차전을 치릅니다. 우리 대표팀은 현재 5승 1패로 4강행 경쟁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을 꺾고 1승을 더 챙긴다면 4강행을 확정 짓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릉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있습니다. 1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대한민국 스키 국가대표가 된 이미현 선수가 친부모를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서현 기자입니다. 레일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오더니 푸른 하늘을 향해 시원한 점프를 선보입니다. 설원의 서커스로 불리는 슬로프 스타일 종목에 유일한 우리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미현입니다. 1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이미현은 다리 부상으로 스키 선수의 꿈을 접고 4년 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Was because finding my birth parents was one of them, but also that it's my home country. 올림픽에 출전한 딸을 부모가 알아볼 것이란 기대를 품고 다시 선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목표로 했던 결선 진출은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Now that the Olympics are over, I'm going to be more active, proactive about finding my birth parents. I will be contacting some of the adoption agencies. 평창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오르는 기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미현은 지금 더 소중한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Accept for what it is. But if I didn't try, I would look back and say, why didn't I try?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딴 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특혜 응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때 박 의원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에만 제공된 올림픽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와 통제구역인 결승선 지점에서 사진을 찍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 팔에 팀 코리아 로고가 박힌 하얀색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국가대표 선수단에게만 지급되는 패딩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9명에게 대표단 패딩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국회 교문위 소속도 아닌 박영선 의원은 동료 의원이 평창 날씨가 춥다며 줘서 입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패딩은 소비자가로 90만 원대이지만 대한체육회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았습니다. 이 패딩은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 의원의 특혜 응원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올림픽 선수가 금을 밟으면 실격되죠? 이런 정치인도 실격돼야 합니다. 아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국회 교문위 의원들에게 패딩을 무료 제공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원회를 통해 홍보용품으로 나가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택시 한 대가 한 가게에 처박혀 있습니다. 바닥에 유리 조각들이 굉장히 가득하죠.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김모 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인근 상점으로 돌진한 겁니다. 김 씨와 승객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한림읍의 용암동굴, 곳곳이 시커멓고 이렇게 끈적한 액체가 가득하죠. 알고 보니 양돈장 8곳에서 무단 방류한 분노였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환경 오염입니다. 이게 밑바닥으로 얼마만큼 양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얼마만큼 이게 해안으로 흘러갔는지는. 실제 이 지역 지하수 14곳을 조사했는데 이렇게 빨갛게 칠한 곳, 그러니까 9곳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는 안반으로 되어 있어 파내수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자연 정화될 때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한 원룸을 압수수색하자 신용카드 복제기가 나옵니다. 주점종업원 30대 이모 씨는 이 복제기로 손님의 카드 4장을 복제한 뒤 600여만 원어치를 마트와 술집에서 사용했습니다. 복제는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제 카드를 긁어도 제가 그 입력해놓은 그걸로 바로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네, 범행 대상이었던 카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I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아서 마그네틱 결제 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참에 카드를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우 기자와 김광석 씨의 형 광복 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고 결정한 겁니다. 다만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아나운서 나경은 부부가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첫째를 출산한 지 8년 만인데요. 소속사 측은 임신 초기 단계여서 건강관리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해서 결국 소송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최 회장은 3년 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린 후 이혼 의사를 밝혔고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잘 봐주시죠. 3, 12, 33, 36, 42, 45. 작년 3월 당첨된 로또 1등 번호인데 아직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첨금만 20억 원대, 기한 만료 3월 19일까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안 찾아가시면 복권 기금에 편입됩니다. 경유차 주유할 땐 경유차란 사실을 꼭 말씀하셔야겠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했더라도 차주가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의 폭음 실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전국 대학생 5천여 명의 음주 행태를 분석한 결과 한 번에 10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38%나 됐습니다. 특히 여대생들의 폭음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전자발찌 재범 건수가 오히려 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한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례 몇 개를 살펴볼까 하는데 사실 최근까지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성폭행을 시도해서 좀 아찔한 상황까지 이르렀던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염색을 해달라며 들어온 남성이 돌변하더니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끔찍한 폭행을 휘두른 건데요. 이 남성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였습니다. 네, 벽에 그 혈이 가득 묻을 정도로 잔인해서 저희가 자세하게는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미용실 여직원이 심하게 폭행당하는 동안에 그러면 전자발찌를 분명히 차고 있었을 텐데 보호관찰관은 뭘 한 거죠? 네, 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보호관찰관은 남성이 범행 직후 자수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는 당시에도 법무부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법무부에 전화를 하기 전까지도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저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건데. 빨간 티를 입은 남성이 전자발찌를 탄 남성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말리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네. 이제 도망 나왔는데 잡힌 거예요, 남자한테. 이상 여자가 누워있었고 남자가 이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살려줬어요. 그때 딱 제가 네, 역시나 피의자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은 경찰에 체포된 뒤에서야 밝혀졌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찾는데도 저렇게 흉기까지 들고서 버젓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위치 추적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를 찾아가 봤는데요. 네. 이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네. 어린이집 같은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또 경보가 울립니다. 저렇게 지금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디 있는지 지금 표시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디로 가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속도로 이동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화면을 통해서. 아, 그러면 저렇게 다 훤히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예,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었는데요.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 사람이 320명을 관제하고 있어요. 먼저 범죄를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운영할 인력이 없어요.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때 가서야 움직일 수 있는. 네, 관찰만 할 수 있지 또 다른 범죄를 미리 막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현재 이 전자발찌와 위치 추적기가 보시는 것처럼 분리되어 있는데요. 네. 이 위치 추적기를 만약에 버리고 도망가면 추적도 어렵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전자발찌 부착자도 현재 전자발찌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거 여기다 시켜놓은 거가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15분, 20분이 지나야지. 못 참는다니까. 저렇게 말할 정도면 전자발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 전자발찌 제도 자체가 이 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6분의 1 정도로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네, 결국 이 관리가 문제일 텐데요. 네. 전문가들은 결국 1:1 관리가 해답이라고 지적합니다. 전자감독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사실은 그 부모 노릇을 하는 보호관찰관이 필요한데 정말 타이트하게 1:1로 관리를 한다면 아마도 한 6명에서 7명 최대한. 근데 그것에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를 발찌의 착용자를 관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1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보호관찰관이 1명에 지금 전자발찌 착용자를 19명이나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호관찰관 1명이 19명의 대상자를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자발찌 추적하는 대상자의 위치를 이제 봐야 하는 관제 사무관은 한 명당 320명을 이제 감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법무부에서는 이제 올 하반기에 신형 전자발찌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위치 추적 장치가 전자발찌에 내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계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과 인력 보강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하늘 표정이 답답한 곳이 많았죠. 곳곳에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낮에는 대부분 정상 수준 회복하겠고요. 안개는 낮에도 옅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이 6도, 대구가 11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패딩 차림하신다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11일째입니다. 반가운 메달 소식 덕분에 설레고 벅찬 마음 드시죠? 오늘도 평창은 무난한 날씨입니다. 바람도 잔잔해서 경기하기에도 관람하기에도 큰 무리 없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큰 일교차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의 감기 가능 지수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요. 실내에는 가습기를 이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등 건조하지 않게 습도 조절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볕이 좋아서 미세먼지가 걷히는 낮 시간대는 빨래도 보송하게 잘 마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이 라이브 날씨였습니다. 선수가 출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네티즌들이 저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노선영 선수가 혼자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걸 보고 세 선수가 팀워크가 맞지 않고 뭔가 지금 저렇게 지금 코치만 해서 코치가 노선영 선수를 위로해 주는 건 코치뿐이에요. 코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김보름 선수에게 많은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아가지고 저희 인스타그램에 SNS 바꾸는 SNS를 바꾸는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예.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네. 앞으로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앞으로 내일 또 경기가 있어요. 7, 8위전 있습니다. 폴란드전 있는데 저거는 이해가 좀 안 간다는 말씀이시죠? 팀워크를 이루는 팀 추월 경기에서 어떤 일이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노선영 선수는 다 아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이번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노선영 선수가 29살이에요. 그다음에 김보름 선수 25살. 제 언니네요. 언니죠. 예. 이거 안타깝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네티즌들은요. 김보름 선수가 매스 스타트 우리가 금메달을 기대하는 선수인데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고요. 예. 우리가 앞으로 지금 금메달 3개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5개를 따나요. 우리가 계획했던 8개를 따야 되는데 우리가 메달 딸 수 있는 건 지금 7곳밖에 없어요. 쇼트트랙 4개, 그다음에 매스 스타트, 그다음에 남자 팀 추월이란 말이죠. 5개를 어떻게 따낼 것이냐.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김보름 선수가 지금 악플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저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논란을 일으켰던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제 경기가 끝난 뒤에 김보름 선수 등이 인터뷰를 따로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그래도 라프를 잘 가고 있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선수들끼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좀 기록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팀 추월 경기는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기록으로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불안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이거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언니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상황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해 주셔서 저희도 믿고 했던 건데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불안은 없었다고 했지만 이 인터뷰 말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중간에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라고 하면서 이렇게 푹 하면서 약간 비웃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영 선수를 잘 챙기지 못했는데 인터뷰도 그렇게 하니까 누리꾼들의 조금 비판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레이스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 언니인 노선영 선수가 울 때 가서 격려해 줬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었던 것이 저는 저거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어쨌든 개인 경기가 아니고 단체 경기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아주 이건 팀워크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네덜란드 선수들도 보니까 뒤에 쳐지면 가운데 넣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를 진행해 나가는 세 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앞에서 그러면 공기 저항을 막아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팀 추월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어제 그것도 이제 네덜란드 팀과 이제 맞붙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덜란드 하면 뭐 저 세계 강국 강국이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팀워크 이루지를 못하고 두 명의 선수만 앞으로 가고 그 언니 격인 노선영 선수가 지금 체력으로 저 보세요. 저렇게 떨어지는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뭐 뒤늦게 노선현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물론이죠.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게 정말 궁금한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뒤늦게 노선영 선수가 합류하면서 예.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하나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온 뒤엔 뒷얘기가 나옵니다만 틀림없을 겁니다.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김보름 선수하고 박지우 선수는 어차피 매스 스타트 같이 뛰어야 되는 거고 노선영 선수는 사실은 그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됐을 때 대한빙상연맹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노선영 선수가 제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번에 자칫하면 올림픽에 나오지 못할 뻔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음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과 함께 단체 종목에 뛰는 선수들이 있었지만 같이 훈련한 적도 없고 굉장히 좀 본인은 어떻게 보면 좀 배제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는 뭐 올림픽에서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저한테는 마지막 올림픽이기 때문에 좀 제 스스로 끝나고 났을 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을 내고 싶어요. 원래 제가 좀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 부상이 있어서 좀 훈련하는데 지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통증이 있으면 훈련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서 대회에 나가기 전에도 마음가짐이 좀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올림픽 준비했을 때보다 더 자신은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또 노 선수가 팀 추월 대표팀이 단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라고 밝혀서 조금 이거를 국민들도 눈치를 채고 조금 더 화합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해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 이런 청원이 지금 일고 있는데 현재 무려 14만 명이나 돼요. 저는 우리 언론에서 이거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이걸 다뤄야 되는데 전 체육 기자입니다. 저는 언제나 선수 편입니다. 이거 좋지 않아요. 김보름 선수가 지금 25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컨디션 찾겠어요? 24일 날 스타트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거 안 되는 거고요. 그 노선영 선수는 동생 노진규 선수 암으로 세상 떠났잖아요. 고립증으로. 한이 있어요. 이번에 꼭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서 동생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에 섰는데 어제 보여줬던 그 팀추월 팀의 모습은 정말 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김보름 선수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20달에 있을 매스타트에서 메달을 딸 수 있게끔 성원을 보내주고 응원을 보내주시고 나중에 올림픽이 끝난 뒤에 그렇게 해주실 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성원을 보내야 할 경기가 오늘 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자 3000m 계주가 있는데요. 일단 노선영 선수의 팀과는 달리 조금 더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국민들도 더욱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최민정 선수의 인터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무래도 그 팀 분위기가 좋아야지 그게 팀워크가 더 좋아지면서 좋은 성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유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좋아하고 이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박보검님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한테 이제 열심히 하라는
그 말을 전달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침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희 모두가 다 웃을 수 있게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거잖아요. 얼굴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3000m 계주에서 또 한 차례 금메달 소식을 기대해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계주는 말이죠. 그 27바퀴를 도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이밍에 타쳐놓은 맨 마지막 계주는 2번을 무조건 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7번의 그 3000m 계주 5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오늘 이기면 6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것이 3000m 여자 계주고 5000m 남자 계주입니다. 예. 여기서 금메달 따내야 돼. 예. 그래야 우리가 계획했던 8484 전략에 들어맞는 겁니다. 될 겁니다. 예. 될 겁니다. 자, 거기다 힘을 보태는 사람 또 있습니다. 김연아 전 선수죠. 김연아 선수가 어제 봅슬레이 그 우리 선수단 응원을 갔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마스크를 꼭 쓰고 조용히 응원하고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에게 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보다는 선수 응원하는 데 더 집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국격을 제일 높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당군이라는 난 김연아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요?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김연아 선수 이름을 딴 전용 피겨 경기장을 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 그런데 한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뭐 그걸 위안부에 드는데 봅슬레이 이 원영정 서영우 분명히 금메달 나를 줄 알았는데 한 2년 전부터 좋지 않았죠. 예, 그래도 6위에 그치고 말았죠. 최선을 다해서 6위에 그쳤습니다만 다음번 또 올림픽이 있으니까. 아니요. 이번에 4인조가 있어요. 4인조 있군요. 예, 4인조 예. 봅슬레이 4인조에서 또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이어지는 저희 승전보 기대하면서 오늘 추성철 평론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은 아닙니다.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신은숙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은택 감독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전략은 뭘까요? 예, 전략은 뭐 본인이 사실은 그 증언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혐의를 벗어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을 본인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형벌로 처벌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아마 중형은 피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이윤택 감독의 태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그것이 강제 추행이 되겠는가 또는 그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최소형이 10년 이상에서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하다 보니까 그것만은 좀 면하고자 하지 않을까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얘기도 물론 했습니다만 되레 극단 내 나쁜 관행, 연극계의 나쁜 관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생활에서 간섭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참 저런 기자회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 기자회견만 듣고도 사실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저 이윤택 감독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연극계의 18년간 악습, 관습적으로 행해온 행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나는 그 관습을 따랐을 뿐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 여배우들은 그 관습을 왜 따랐는가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면피하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윤택 감독의 말대로 그 연극계에 18년간 이런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간섭이라는 것은 도대체 감독한테 여배우가 몸으로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연극에 매진하는 거 말고 그래야만 살아남았던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거를 암묵적으로 행해왔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연극계 전체 그리고 피해자인 오히려 여자 연극인들에 대해서 모욕을 준 발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제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과 낙태를 했다. 돈 200만 원 주면서 낙태하라고 했다. 이렇게 또 얘기한 또 깜짝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 이제 김지현 씨가 이제 폭로를 했는데 2005년도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밝히지 못했던 거죠. 근데 임신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낙태를 했는데 이 사실을 이윤택 감독이 나중에 알면서 200만 원을 주면서 뭐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200만 원을 주면서 사과를 하면 두 사람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고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200만 원을 주고 사과하고 또다시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지현 씨 말고도 이승비 씨, 배우 이승비 씨도 이게 뭐 사실 어디서 이상한 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발성 연습하자마자 따로 남으라 했다. 대사를 하게 하면서 온몸을 만졌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따르지 않으면 공연을 많이 주던 배역을 많이 주다가 그걸 확 줄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발성 연습을 한다고 남으라고 해서 이제 성추행을 당했던 배우는 이제 이승비 배우인데 발성 연습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발성 연습이라고 하면 배에 힘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 밑에 손을 넣더니 발성 연습을 시킨다고 하지 그 손이 아래로 내려가서 극부부를 만졌다. 그래서 몹시 이제 수치심을 당했고 도망쳐 나왔다라고 한 건데 이러한 사실을 행정실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애초에 이제 본인에게 7회 계약이 됐던 부분을 5회로 줄이고 오히려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고 수수방관하고 마녀사냥처럼 본인이 불성실하다는 소문이 나중에 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에 발붙일 수가 없고. 여기에 발붙일 수가 없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서야 이제 본인이 그 피해자한테 사실을 밝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를 이제 당연히 그 가해자도 나쁜 사람이지만 옆에서 묵인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겼던 그런 극단 내의 어떤 그런 문화도 거기에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극단 대표가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멀리서 봤을 때는 왜 쟤들은 저렇게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저렇게 가까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건데 나온 얘기들은 거의 약간 몰랐던 것들이 있고요. 안마 문제라던가 선생님 터치를 뭐 액팅 훈련하면서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별로 그런 감각이 없으시달까? 그런 별 생각이 없으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선생님 사과하십시오 해서 모든 단원을 불러놓고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2번 정도 살면 그 정도. 자, 김소희 대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증언을 보면 김소희 대표 등 극단 관계자들이 저 못해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망가지면 되겠냐? 그걸 왜 못해? 이렇게 했다는 또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언이 이제 더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극단 분위기 자체가 그런 성추행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한다.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면 그런 일이 사실 발생하지도 않죠. 그리고 만약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누군가한테 다 얘기할 수 있고 그 시정이 됐어야 된다는 건데 김소희 대표가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사실 뭐 선생님의 터치 문제라든가 안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의식이 별로 없어서 공개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남성이 여성한테 안마를 그것도 성적인 부분에 누구라도 수치감을 느끼는 걸 안마라고 호칭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요. 터치 안마 이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성추행 상황을 안마, 터치, 개념이 없었다, 생각이 없었다, 공개 사과로 끝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단 전체에 책임이 없다라고는 전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항상 물론 이게 형법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만한 정도의 가담은 아니라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제가 볼 때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그 피해를 가중시키고 유발시키고 그걸 지속시킨 원인으로 분명히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미투 운동이 이번에 좀 제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23일 방한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탈북자를 만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이방카가 방한하는 거죠? 네, 이방카 고문은 사흘 뒤인 23일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미국 측에서 직접 준비한 방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한 일정은 3박 4일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바로 의전인데요. 북한의 김여정을 국빈급으로 대접한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큰딸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이방카를 어떻게 대접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건데요. 우선 폐회식 때는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청와대에서 함께 오찬 또는 만찬을 가지는 등 정상급 의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근데 이방카 고문이 한국에 와서 탈북자, 여자 탈북자들을 만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방카 선임 고문 측은 이미 여러 탈북 단체들을 접촉해서 젊은 탈북 여성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측이 우리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탈북 단체와 접촉해서 기존 언론 보도를 뉴스의 라이브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다크호스 차민규 선수가 500m 경기에서 깜짝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노르웨이 선수와 단 0.01초 차이였습니다. 박수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조 아웃코스를 출발한 차민규. 초반 100m를 9초 63에 통과한 차민규는 마지막 코너도 멋지게 빠져나오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34초 42. 남자 500m 올림픽 신기록으로 단숨에 1위에 올랐습니다. 환호도 잠시 이어나온 노르웨이의 호바르 로렌첸이 34초 41의 기록으로 골인해 차민규는 2위로 밀렸습니다. 100분의 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지만 차민규는 유쾌했습니다. 다리만 좀 더 길었더라면 좀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목표는 순위권이었어가지고 순위권에 든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기뻐요. 지금. 차민규는 원래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몸싸움이 싫어 대학 진학 후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했습니다. 2014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는 오른발목을 다쳐 TV로 대회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차민규는 기나긴 재활의 터널을 거쳐 마침내 기량을 꽃피웠습니다. 차민규는 오는 23일 1000m 레이스에서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사고 한번 치고 싶다. 차민규 선수가 500m 경기 출전 전에 남긴 말입니다. 말한 대로 이 차민규가 어제 열린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선사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차민규 선수의 어제 영상부터 좀 그 하이라이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차민규 선수의 어제 은메달 경기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어제 14번째로 출발을 했는데 100m 기록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100m만 조금 빨랐으면은 세계 기록까지 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스타트가 좀 늦었죠. 예. 그래도 지금 보면 중간에 마이너스 0.2 예. 선두보다 빨랐잖아요. 그래서 예. 저 때까지만 해도 올림픽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 차민규 선수는 사실 기대했던 선수의 다크호스였었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인들은 우리 언론이 그 금메달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차민규 선수를 가서 사실은 묻혀 있었던 선수예요. 예, 자꾸만 이제 모태범 선수 얘기를. 예, 모태범 뭐 김민석 선수도 1500m에서 동메달 따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차민규 선수는 지난해 그 이 삿포로 동계 그 아시안 게임에서 예. 동메달 따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알마티 그 유니버시아 대회에서도 금메달 2개를 따내고 500m, 1000m. 제가 보기에는 그 차민규 선수가 앞으로 차세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그 금메달 따낸 노르웨이 그 로렌첸 선수는 0.01초 차로 그렇죠. 간발의 차예요. 네. 눈 깜짝할 사이죠. 예. 로렌첸. 예. 세계 랭킹 1위인데 그 선수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났으니까. 기록 가지고 있는 선수가 노르웨이가 그 스피드스케이팅에서 500m 금메달 따는 거 70년 만에 딴 거예요. 예. 노르웨이는 노르딕을 잘해요. 그래서 예.
그 이 노르드 경기가 노르웨이에서 나온다. 네. 노르웨이 선수 점수가 나오니까 차민규 선수도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감싸면서 아쉬워하는 건데 맞아요. 차민규 선수는 특히 코너링에 그렇게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차민규 선수가 쇼트트랙을 했어요. 이승훈 선수도 쇼트트랙 선수잖아요. 예. 네. 쇼트트랙 선수들이 111.1m에 서기 때문에 코나 도는데 굉장히 강하죠. 강하죠. 예. 그러니까 이 차민규 선수는 어렸을 때 몸이 약했어요. 예. 아, 네. 차민규 선수. 아주 예. 제가 보기에는 호리호리해요. 저는 사고 한 번 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네. 그래서 코너링이 대학교 이제 한치대 들어가면서 자기는 몸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쇼트트랙. 그러다 보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바꾼 거죠. 예. 근데 그게 적중해서 적중. 금메달까지 따게 예, 됐어요. 코나 도는 데는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한 선수보다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우리나라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중에 쇼트트랙에서 전향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도 그렇고 박승희 선수도 그렇고요. 그러네요. 자, 네. 금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아쉬울 법도 한데 우리 이 차 선수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일단 민석이가 전에 동메달을 땄는데 그거를 보고 저도 좀 살짝 자극은 받아서 이제 저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아쉽긴 아쉬웠어요. 다리만 좀 더 길었더라면 좀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냥 그래도 일단 목표는 순위권이었어가지고 순위권에 든 것만으로도 네, 진짜 너무 기뻐요 지금.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가지고 일단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다리만 조금 더 길었더라면 이렇게 유머 섞인 답변을 했는데 맞아요. 보니까 차 선수가요 그렇게 체격이 조금 이렇게 큰 편은 아니더라고요. 키가 170. 179니까 적은 나이는 적은 키는 아니죠. 근데 네. 이제 굉장히 그 유머스럽게 했고, 근데 네. 그 발이 발 좀 사이즈가. 발 사이즈가 좀 250밖에 안 되니까 250mm. 남자치고는 좀 작은 편이죠. 예, 네. 그러니까 스케이트화가 조금만 길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0.01초를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는 엄청나게 많죠. 아무래도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은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도 금메달 한 개를 못 넘으니까 그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금메달 딴 선수만 기억하게 되고. 연금도 그렇잖아요. 100만 원, 예. 금메달 따면 1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6천만 원 나오잖아요. 은메달은 75만 원에 이 메달 75만 원 예. 받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천만 원 받습니다. 예. 동메달은 뭐 1,800만 원에 45만 원, 2천 네. 이렇게 이제 포상금이 있는데 네.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네. 그래도 요즘에는 점점점 금메달뿐만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순위 밖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응원을 보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문화가 정착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차민기 선수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요. 그 스케이트 날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선수들과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너링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기울기가 좀 다른 선수와는 좀 달라요. 날이 이게 똑바로 돼 있지 않나 봐요. 그렇게 쇼트트랙 선수는 그렇죠. 111.12m를 두니까 왼쪽으로 휘어 있어요. 근데 날이 기울어지면 직진 구간에서는 조금 불리한 건 아니에요?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코너링에서는 유리하겠죠. 예. 어쨌든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장비도 개조를 하면서 이번에 은빛 질주를 할 수 있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차민규 선수가 어린 시절에 코피를 자주 흘리고 몸이 약해서 보면 이 운동선수 하면 다 운동을 잘할 것 같은데 처음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이런 식으로 꼭 허약해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박태환 선수도 수영을 천식 때문에 수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정현 선수도 눈이 나빠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다 그 이유가 있고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의사한테 했더니 너무 약하니까 운동을 시키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자기 누나가 그 스케이팅 하니까 그걸 쉬운 건데 재능이 보인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저렇게 다쳐서 70바늘이나 꼬매는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고요. 부모님이 또 차 선수가 초등학교 졸업한 뒤에 여행을 데리고 다녔다고 하네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너 왜 이렇게 스케이트만 타려고 하니? 사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많지 않잖아요. 성적 지상주의라서. 근데 저런 얘기가 부모님의 어떤 저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 차 선수한테 전해져서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린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준중결승, 사실상 예선 경기였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선수가 8개 팀 중에 7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를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레이스, 좀 답답합니다. 저는 어제 그 팀 추월, 그러니까는 그 400m를 여자는 6바퀴를 돕니다. 예. 남자는 8바퀴. 네. 3명이서. 예, 3명이. 그러니까 지금 두 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3명의 맨 나중에 들어온 기록으로 한단 말이죠. 예. 그럼 네덜란드 선수 같이 하는데. 그렇죠. 자, 우여곡절거대 출전한 그 노선영 선수 지금 경기하는 거 본 말이죠. 저기 뒤에 뒤에 저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유일하게 그 자기 팀 선수에게 접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노선영 선수가 이렇게 많이 쏟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김보름 선수고 박지우 선수가 같은 조란 말이죠. 예. 밀어주고 팀워크를 이루었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예. 지금 김보름 선수가 매스 스타트에 박지우.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평창 황수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합 9위에 올라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선수들 혼신의 경기를 펼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람 기자. 네, 오늘 우리 선수들 어떤 경기에 나서나요? 네, 조금 전 우리 피겨 아이스댄스 민유라 갬린조가 프리 연기를 마쳤습니다.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 16위를 거두면서 오늘 프리 출전을 확정지었는데요. 두 사람 프리 배경음악인 아리랑에 맞춰 이 멋진 연기를 펼치며 강릉 아이스 아레나를 달궜습니다. 현재 5위로 최종 순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스피드 스케이팅 기대주 차민규가 500m에서 깜짝 은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메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금메달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경기가 열리는데요. 네, 우리 세계 최강인 우리 대표팀이 예선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이미 선보였었죠. 예선에서 넘어지는 그 실수가 있었는데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압도적인 기량을 알렸습니다. 여자 대표팀 맏언니 김아랑과 이 주장 심석희는 소치올림픽 계주 금메달의 주역이기도 하죠. 여기에 이번 1500m 금메달리스트 최민정과 이유빈, 김혜진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통산 6번째 계주 금메달을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계주에 앞서서 저녁 7시부터는 최민정, 심석희, 김아랑이 여자 1000m 예선전을 치르는데요. 특히 쌍두마차로 불리는 최민정, 심석희에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미 금메달 맛을 본 최민정에겐 이 3관왕에 오르는 발판이 되는 무대이고요. 심석희로서는 자존심을 회복할 마지막 개인전 종목입니다. 500m 예선에서 탈락한 데 이어 이 주종목인 1500m에서도 아쉽게 넘어지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었죠. 심석희가 기분 좋게 예선을 통과하면서 이어지는 계주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금메달 소식과 함께 심석희 선수의 부활 소식도 꼭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도 출전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역시 마지막 남은 개인전 종목 500m 예선을 치릅니다. 이 1500m 금메달리스트죠. 임효준과 1000m 동메달리스트 서일아가 다시 한번 금메달 사냥의 발판을 다집니다. 아쉽게 형들에게 밀렸던 대표팀 막내 황대현도 절치부심하고 있는데요. 특유의 폭발적인 가속력이 있기 때문에 단거리 종목인 500m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번 올림픽 컬링 종목의 주역이죠. 여자 대표팀이 세계 랭킹 7위 미국과 예선 7차전을 치릅니다. 우리 대표팀은 현재 5승 1패로 4강행 경쟁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을 꺾고 1승을 더 챙긴다면 4강행을 확정 짓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릉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있습니다. 1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대한민국 스키 국가대표가 된 이미현 선수가 친부모를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서현 기자입니다. 레일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오더니 푸른 하늘을 향해 시원한 점프를 선보입니다. 설원의 서커스로 불리는 슬로프 스타일 종목에 유일한 우리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미현입니다. 1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이미현은
다리 부상으로 스키 선수의 꿈을 접고 4년 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Was because finding my birth parents was one of them, but also that it's my home country. 올림픽에 출전한 딸을 부모가 알아볼 것이란 기대를 품고 다시 선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목표로 했던 결선 진출은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Now that the Olympics are over, I'm going to be more active, proactive about finding my birth parents. I will be contacting some of the adoption agencies. 평창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오르는 기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미연은 지금 더 소중한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Accept for what it is. But if I didn't try, I would look back and say, why didn't I try?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딴 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특혜 응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때 박 의원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에만 제공된 올림픽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와 통제구역인 결승선 지점에서 사진을 찍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 팔에 팀 코리아 로고가 박힌 하얀색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국가대표 선수단에게만 지급되는 패딩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9명에게 대표단 패딩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국회 교문위 소속도 아닌 박영선 의원은 동료 의원이 평창 날씨가 춥다며 줘서 입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패딩은 소비자가로 90만 원대이지만 대한체육회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았습니다. 이 패딩은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 의원의 특혜 응원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올림픽 선수가 금을 밟으면 실격되죠? 이런 정치인도 실격돼야 합니다. 아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국회 교문위 의원들에게 패딩을 무료 제공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원회를 통해 홍보용품으로 나가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택시 한 대가 한 가게에 처박혀 있습니다. 바닥에 유리 조각들이 굉장히 가득하죠.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김모 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인근 상점으로 돌진한 겁니다. 김 씨와 승객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한림읍의 용암동굴, 곳곳이 시커멓고 이렇게 끈적한 액체가 가득하죠. 알고 보니 양돈장 8곳에서 무단 방류한 분노였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환경 오염입니다. 이게 밑바닥으로 얼마만큼 양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얼마만큼 이게 해안으로 흘러갔는지는. 실제 이 지역 지하수 14곳을 조사했는데 이렇게 빨갛게 칠한 곳, 그러니까 9곳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는 안반으로 되어 있어 파낼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자연 정화될 때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한 원룸을 압수수색하자 신용카드 복제기가 나옵니다. 주점종업원 30대 이모 씨는 이 복제기로 손님의 카드 4장을 복제한 뒤 600여만 원어치를 마트와 술집에서 사용했습니다. 복제는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제 카드를 긁어도 제가 입력해놓은 그걸로 바로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네, 범행 대상이었던 카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I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아서 마그네틱 결제 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참에 카드를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우 기자와 김광석 씨의 형 광복 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고 결정한 겁니다. 다만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아나운서 나경은 부부가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첫째를 출산한 지 8년 만인데요.
소속사 측은 임신 초기 단계여서 건강관리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해서 결국 소송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최 회장은 3년 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린 후 이혼 의사를 밝혔고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잘 봐주시죠. 3, 12, 33, 36, 42, 45. 작년 3월 당첨된 로또 1등 번호인데 아직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첨금만 20억 원대, 기한 만료 3월 19일까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안 찾아가시면 복권 기금에 편입됩니다. 경유차 주유할 땐 경유차란 사실을 꼭 말씀하셔야겠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했더라도 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탈북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만남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펜스 부통령, 이방카까지 모두 탈북자들을 만나는 건데요. 이번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미동맹 대북 압박 같이 하는 건 참 좋은데 이 경제 분야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설비에 관세 폭탄을 물리는 이른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철강에도 높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의 나라의 철강 제품에 무려 53%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행정부에 제안을 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고 또 GM 철수 사태까지 겹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는 동맹이 없다면서 미국 우선주의 원칙하에 결정하겠다고까지 말한 상태인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반도체 등 다른 분야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본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무역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WTO 재소등을 거론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발언 상당히 파장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잇따른 무역 규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입장도 처음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배경도 궁금한데요. 네, 국정기조 1호가 일자리인데 자칫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과 실업률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미국발 무역 보복, GM의 철수까지 이어질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 이렇게 별개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접견하면서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철강 분야가 국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15개월 넘게 상승세를 이어온 수출 전선에 타격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야당은 미국의 무역 제재를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SNS에 북을 제재하듯이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GM이 한국 GM의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누구 탓이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걱정입니다. 산업부 정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GM이 군산공장을 진짜 철수하게 되면 쉐보레 같은 이 GM 차를 타고 있던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군산 공장에서 기존에 생산하던 차종은 크루즈와 올란도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차량이 단종되더라도 8년까지는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예.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재조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사고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이 부품 업체들이 생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안 되고 단종이 되면 사실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강제를 할 수도 없어서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한국 GM이 최근에 부품 센터를 외주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외주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 말고 앞으로 GM 차를 사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그럼 사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실제로 영업점을 돌아보니까 그 철수설이 나온 이후에 판매량이 목표치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는 뭐 이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소비자도 많았고요. 예. 지금까지 뭐 출고된 차량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철수하게 되면 악재가 돼서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 조달이 차질을 빚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사안인데 과연 GM 측의 대응 방안은 있는 건지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은 또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주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한국 GM 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GM 사측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네, 이때 GM 노조 군산지부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회사한테 충분히 노동자에서 양보할 수 있다라고 몇 년째 계속 얘기가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 절대 귀담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성노조다, 귀중노조다 이런 표현으로 저희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솔직히 분통합니다. 우리가 뭐 홍준표 대표가 많이 썼던 얘기지만 강성 귀족 노조, 뭐 연봉을 거의 1억 가까이 받으면서 일도 많이 하지 않는 생산 양이 좀 떨어지는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노조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뭐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예. 그 노조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군산공장이 가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직원들은 80% 임금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도 최근 4년간 어려웠는데 매년 상여금을 1,000만 원 이상씩 받고 임금 인상도 계속 이루어져 와서 실제로 공장 가동은 굉장히 낮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고임금을 고집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조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사실 GM의 결정이 결정타였거든요. 그 해외 생산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그 GM에서 매년 3월이 되면 어느 공장이 어느 만큼 물량을 배정해 주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본사에서 그 한국 GM의 그 물량 배정을 할 때 그 유럽 시장 쉐보레 철수를 결정하면서 군산 공장이 한 20%로 가동률이 떨어진 게 사실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하는 말도 일리는 있다고. 그러니까 본사의 경영 실패냐, 노조의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GM은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본사에서는? 지금 GM의 누적 적자가 3조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GM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3조 원 중에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그 한국 GM의 지분이 한 17%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5,100억 정도 됩니다. 5,100억 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노조 측에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양쪽에 하고 있고 이 단서가 지켜져야만 철수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 남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거죠. 네네. 어쨌든 이게 GM 공장이 철수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GM 전체 직원 한 17,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그 협력업체나 이런 관계사들까지 하면 한 30만 명 정도 일자리가 걸렸다고 GM에서는
이제 처음엔 추정이 됐었는데 며칠 전에 정부에서는 30만 명이 아니다. 사실은 GM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15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걸려 있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어요. 격차가 좀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GM 공장 폐쇄 여파가 협력 업체나 일자리나 뭐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일자리 1,000개 만들기도 어려운데 17,000개가 사라진다는 거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절대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GM의 양보와 또 구조조정 노력이 좀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